자, 오늘 마지막 외침 29-2호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그리고 써놓은 글들을 합해서 마지막 외침 29-2호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리집 특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베리집의 기술적인 면 그리고 성경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닮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편 이상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10편 이상의 글, 그리고 적어도 5편 이상, 6편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리칩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베리칩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실 거냐면 왜 베리칩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배경, 그 근원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 외침 29-2호를 시작하면서 왜 세계경제 붕괴가 이 베리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 그리고 FRB가 태동된 그 역사, 미국의 대통령들을 암살하면서 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FRB라는 미 연방은행이라는 물론 그 민간 사기업이지만 이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 대번에 또 하는 음모론자 또 나왔네. 이렇게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 설교를 거부하실 겁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아직 제가 써놨던 글들을 읽지 않으셨다면 필히 그 설교를 그 글을 읽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설교에 대해서 또 음모론자 명 나왔네 쯔쯔쯔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부, 2부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오늘 뭐에 대해서 1부는 설명할 거냐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계획되었다는 것,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1부 부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노예였습니다. 자, 2008년 서브프라임의 치밀한 사전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미 연준이 공개시장 회의를 열었다, 돈을 풀어서 지금 경제가 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2008년 서브프라임이 일어났던 그 과정을 살피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라는 그 과정을 살피기 전에 먼저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요. 세계 경제가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100년 만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이것을 몇 년 정도 돈 풀었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가짜 돈 풀었다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빚더미에 나앉지 않은 국가들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G7 그리고 G20 있죠.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G7 모두 다 빚더미입니다. 이게 2013년이니까 아마 지금 캐나다는 지금도 위험할 겁니다. 이제 캐나다도 위험할 겁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지금 빚더미고 전 세계 국민들이 빚더미에 나앉아 있습니다.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이 갖고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 전에 국가 재정 위기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요국들에게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유럽의 주요 나라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강대국들, 여러분 국가 재정 위기라는 말 없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전에. 이것이 탄생하고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했던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던 겁니다. 물론 이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그러나 이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이건 비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에게 모든 부가, 전 세계 모든 부가 집중되는 그런 양극화의 빌미를 양적 완화가 부채질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적 완화 때 미국 양적 완화로만 다른 주요국이 돈 푼 거 말고요. 뭐 중국이 돈 풀고 일본이 돈 풀고 유럽이 돈 풀고 이런 그들이 돈 풀었던 거 말고 미국이 돈 풀었던 그 돈만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1조 2천억 달러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이게 한국 1년 GDP인데요. 한국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경제 규모로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경제 11위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1년 GDP가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1년 GDP를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1조 2천억 달러,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880만 호, 대략 한 900만 호 정도 있거든요. 그 900만 호 전체 시가총액의 한 70%가 1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70%만큼의 돈을 전 세계에 뿌려버린 겁니다. 미국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풀린 돈의 95% 이상이 1조 2천억 달러의 95% 이상이 상위 1%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설명했냐? 고려대 김동원 교수가 데이터를 근거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세계 경제를 완전 파탄냈고 전 세계 국민들과 전 세계 국가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이 빚을 떠안으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어떤 그 반사 이익들은 다 누가 가져갔냐? 1%가 가져갔습니다. 뉴월드오더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때 미국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잘 감이 안 오시겠죠? 그 당시 미국의 그 지방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부터 해가지고 대형은행, 뭐 시티은행,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그 부가 많은 시티은행, 그리고 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은행들 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GE, 그리고 주요 기업들, 주요 비금융 기업들도요. 줄도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회사로 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자회사로 은행들을 끼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 미국 자체가 다 그냥 무너질 뻔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미 그 전 세계를 빚더미에 나앉게 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는요, 그 감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금융이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는데요. 감시제도가 있어가지고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위기에 대해서 그걸 탁탁탁탁 캐치하는 그 능력이 그 시스템이 제도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골드만삭스나 뭐 그 대형 투자 은행들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취급했을 때 어떤 위험이 오는가에 대한 그 수학적인 공식들이요 빼곡하게 차 있어가지고 쉽게 그들은 위기를 리스크를 그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에 대해서 이 서브프라임이 어떤 위기를 갖고 있었는지 이게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감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서브프라임을 너무나 미친 듯이 팔았고 그에 대한 이 어떤 그 열매들이 이 파국으로 시달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2008년 서브프라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이제 그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부시가 2004년 재선 도전 때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구호를 주창했습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 소유자 사회라는 뜻인데요. 간단합니다. 미국 한가구 1주택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가구 1주택 정책.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중하위 저소득 계층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주택 보급 확대 사업을 이때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제가 좀 이따 그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뭔지 여러분 알려드릴 건데 지금 그 대다수 사람들은 이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연방주택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뭐 경제학자들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 속된 말로 사람들이 속고 있는 연방주택금융기관이라는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을 통해서 2000년도부터 약 2조 달러 규모의 주택금융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이런 정책을 알고는요. 2000년도부터 미국의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주택금융 파이낸스, 증권사, 상업은행 등이요. 경쟁적으로 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대출은요.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 닌자 대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닌자 대출은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세 개 중에 하나인데 no income, no job,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그 앞줄 전혀 갚을 수 없는 쉽게 말해서 노숙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숙자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는 것. 이것을 정말 불티나게 팔았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대형은행들은 감시제도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거 전문용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이것을 감시체계가 뛰어난 그런 주요 은행들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거품을 일으키려고 의도적인 정말 치밀한 그런 계획하에 이 서브프라임 대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정부 정책과 은행의 합작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주택 가격의 50%가 폭등하는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국 재고 주택 수가 서브프라임 대출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4년 만에 300만 호가 증가했습니다. 주택 과잉 공급이
250만 호를 초과해서 공급됐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누가 봐도 이게 버블이고 누가 봐도 위험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물론 연방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지만 그에 대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앙은행이라고 표면적으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중앙은행 장으로서 앨런 그리스펀이 그 당시 중앙은행 그 미연준 의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걸 막았어야죠. 근데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이게 화폐전쟁 4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462페이지.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2014년에 만약 대출기관이 전통 고정금리 대출 상품보다 더 신축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미국 국민은 더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용의가 있고 능력도 있는 소비자로서는 전통적인 30년과 15년 고정금리 대출이 너무 비쌀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정금리 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변동금리 이용해서 빨리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 겁니다. 그 외에도요.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감독 부처에서 헤지 펀드들에게 이런 꿀팁을 줬습니다. 헤지 펀드가 내부의 수학 모형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수학이거든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 여러분 펀드 수익률 있죠? 여러분 그게 다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수익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헤지펀드가 내부의 수학 모형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거를요. 미 정부가 자산평가 표준으로 삼는 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헤지펀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내부의 수학 모델을 써가지고 수익률 산정한 거를 인정해줄게. 그대로 팔아도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유리하게 수익률을 막 산정해가지고, 심지어 펀드 수익률이 100%가 난무하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펀드 수익률 뭐 앉아서는 떼돈 벌게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품들이 정말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부채질을. 이처럼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 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헤지펀드, 이런 금융 세력들과 미국의 합작품이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만든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든 직접적인 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글에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29-25라는 글을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썼던 글에서 미 정부가 누구에게 이미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CFR, 빌더버그, 그리고 그 위에 바티칸 이런 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국방장관, 재무부 장관 그들이 다 CFR 회원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다른 책에서 이미 밝혀낸 것을 제가 인용한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그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미국이 오늘날 했던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의 그 기초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려야지 여러분이 좀 더 이놈들이 아주 사기쳤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은행의 꼼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은요,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프라임, 신용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프라임. 또 하나는 알트-A 모기지라고 중산층들에게 대출해주는 시장, 그 모기지 시장입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가 서브프라임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라임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서브프라임과 알트-A 모기지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서브프라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은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2조 달러 중에 50%,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수가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50%는요, 고정 수입 증명 서류가 없습니다. 다시요. 서브프라임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 중에 1조 달러. 더 쉽게 말해서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집합군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50명은 고정 수입 증명 서류가 없습니다. 네, 묻지마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들에게 대출을 한 겁니다. 묻지마 대출. 터져도 돼. 우리는 관계없어. 그냥 이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서 세계경제 끝장내면 돼. 이런 식이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대출해줬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서브프라임을 이렇게 50% 이상이 고정 수입 증명 서류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출을 해줬냐? 무원금 대출, 3년 금리 변동 대출, 5년, 7년 변동 금리 가능 대출. 네. 이 대출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대출 상한 몇 년은 매월 가장 낮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 대출받은 집 사고 몇 년 동안은 너무나 해피하게 막, 흥청망청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예, 우리나라 변동금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대출, 지금 현재 아주 유사한 대출이 있습니다, 한국에.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입니다. 이게 그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과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시행하는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여러분 싱크로율이 거의 100%입니다. 네, 닌자 대출,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게 서브프라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뛰어난, 그 철두철미한 감시제도 하에서 이런 대출을 무비판적으로 해준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위험한 대출을 보겠습니다. 알트-A 모기지 대출입니다. 이건 서브프라임에 가려가지고,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에 가려가지고, 이 지나치게 간과된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알트-A 모기지 대출은 비록 이름은 중산층을 겨냥한 대출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당시 이 대출을 해줄 때, 정상적인 수입 증명 없이, 그저 그 소비자들이 숫자로 나 재산 얼마큼 있어 라고 숫자로 기입하면 됐습니다. 서브프라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노숙자가 이 알트-A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정장 말끔하게 차려입고 은행 가가지고 나 자산 이만큼 있다라고 서류에 자기가 쓰면, 노숙자가 쓰면 그걸 그냥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이 사람 자산이 있다. 증빙서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알트-A 모기지 시장을요, 그 당시 그 업계에서는 사기 대출이다, 그렇게 인지했습니다. 여러분, 알트-A 모기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붕괴되는 것도 곧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알트-A 모기지는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시한폭탄이냐면요, 최고 대출 상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트-A 모기지는요, 최고 대출 상환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적된 부채가 원래 대출 총액의 110에서 12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소비자들에게 이런 이런 조건의 대출이 있습니다. 매월 1,000달러를 낸다면, 이자를 매월 1,000달러를 내야 된다면, 은행이 얘기합니다. 그거 500달러만 내세요. 그리고 500달러는 원금에 포함시키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팔고 그것을 해결하든가, 아니면 지금 뭐 주식도 화랑이고 좋으니까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해서 돈을 벌면 그때 그렇게 갚으세요. 지금은 편안하게 쓰세요. 이런 대출을 해줬습니다. 알트-A 모기지가. 그래서 1,000달러 대출 이자로 매달 1,000달러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00달러만 이자를 냈다면 자연적으로 500은 원금에 붙어버립니다. 원금은 날이 갈수록 계속 이자를 내긴 하는데 원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정말 그 사람의 피까지 다 빨아먹는 그런 대출이 알트-A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모기지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몰티지, 생명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몰티지가. 이런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대출 상환액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자만 내고 원금을 계속 붙이면, 그래서 대출 총액의 이 부채가 110에서 125%를 초과해버리면 담보 재설정, 그러니까 재설정이 들어갑니다. 토해내고요. 우리나라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LTV, 뭐 DTI 이렇게 있죠. 이 중에 DTI 빼고 LTV, 이런 얘기가 하면 좀 길어지는데, LTV 같은 경우 그 선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몇 프로 이상, 70%, 80% 이상 대출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기준선이 있는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 그 LTV가 정한 그 선에서 그 선보다 정말 이빠이 LTV를 초과해서 집값을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내려가면 그 LTV를 초과한 만큼의 그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최고 대출 상환액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 알트-A 모기지 시장도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미국 부동산 모기지 대출 총액 중에 40% 이상이 바로 이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알트-A 대출과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2003년부터 따지면 금액으로 2조 달러가 넘습니다. 2조 달러가. 2조 달러면 어느 정도죠? 제가 아까 1조 달러가 얼만큼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 총액의 70%라고 말씀드렸죠? 2조 달러면 대한민국 아파트를 다 싸그리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게 불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대출 총액입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미 연준이 몰랐을까요? 이걸 그 은행들이 몰랐을까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알고 한 겁니다. 제가 알고 했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위험한 대출을 은행이 어떻게 해서 꼬드겨서 팔아제꼈냐? 은행이 이걸 팔아제꼈거든요. 이 금융 세력들이. 자, 이제 그 은행의 꼼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출을 일으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RTA 모기지 이런 대출을 그냥 서브프라임 집중해서 얘기할게요. 서브프라임 대출을 일으킵니다. 은행이 이것을 노숙자에 가가지고, 자, 제가 김관훈인데요. 제가 노숙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뭐 먹지? 배가 고파 죽겠네. 근데 일어나기는 싫고 이러고 있는데요. 은행이 어디 되는 거예요? 혹시 김관훈 고객님 되십니까? 누구야? 나 노숙자인데. 제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나 자산 하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나 직업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나 수입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보이스피싱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은행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준 겁니다. 제가 노숙자인데.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따다다다 사인을 해요. 김관훈 20억 빌리다. 미쳤죠? 그 사람들 미친 겁니다. 그러면 그 20억짜리 은행의 대출이 이렇게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 은행은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곳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보통 여러분 은행에 돈을 빌리면 제가 우리은행이 저한테 와가지고 노숙자인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집을 사라고. 그리고 집을 샀어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우리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은행이요, 저한테 대출을 해준 저한테 받아야 될 그 돈, 그 서류 그거를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팔아버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은행에서는 또 서울역의 또 다른 지역에는 이창준하는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대출을 또 이빠이 땡겨가지고는요, 그걸 또 팔고, 이렇게 은행이나 기타 투자은행, 상업은행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그 판돈을요, 은행들이 판 그 자산을요, 그 대출 자산을, 그걸 기본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이라는 그 자산으로 MBS라는 채권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외국의 기관, 각종 기금들, 연기금, 정부투자관리기금 이런 데 팔아버립니다. 이 웃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이들의 정체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 연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 연방 정부의 국가 공인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나라의 주택 공사처럼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요, 개인 사기업이에요. 1968년 베트남전으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졌어요. 그러자 재정 부담을 피하려고 이 페니메이를요, 미국 정부가 민영화합니다. 개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니메이의 독점을 막으려고 1970년에 프레디맥이라는 것을 설립했는데요. 이건 역시 체계적으로 민영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영 개인 사기업에게 은행들이요, 똑같이 개인 사기업 은행이 미국 국민들의 서브프라임, 노숙자에게 대출한 것을 개인 사기업에게 팔고, 개인 사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이것을 MBS라는 채권을 만들어서 이걸로 각 세계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잖아요. 아니 제가 노숙자인데, 김관훈이가 노숙자인데 노숙자에게 20억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20억 말이 안 되니까 1억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게 쓰레기죠. 어떻게 돈을 갚아요, 제가. 노숙자인데. 제가 지금 노숙자가 아니라도 1억을 못 갚는데. 이 쓰레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 쓰레기들을 그 대출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MBS로 바꿔가지고는요, 전 세계 팔아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미국 정부라고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 기업이에요. 민영 기업이에요. 당시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얼만큼의 미국 그 모기지를 갖고 있었냐면요. 미국 전체 주택 모기지 대출이 약 12조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다시요. 미국 전체 주택 모기지 대출이 12조 달러입니다.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요. 이 중에 7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영 기업이, 개인 사기업이. 골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뭐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기타 은행 등등에서 막 노숙자에게 대출해준 그 쓰레기 대출들을 사줬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다시 그 주택 모기지 아까 말씀드린 그 MBS라는 채권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얼만큼을 사줬냐? 이 MBS를 약 1조 6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사줬고요. 외국인은 뭐 대형 투자기금과 외국 투자기관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퇴직기금, 보험기금, 뭐 교육기금, 연기금, 정부가 투자를 위탁한 각종 기금들, 뭐 국민연금 이런 거 이들이 여러분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국민들의 어떤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각종 그 기금들, 각 나라 국민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이 쓰레기를 산 겁니다. 그 결과 각 나라 미래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터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휘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1조 달러를 샀습니다. 1조 달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브프라임 터지니까 완전 쓰레기 된 거죠.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서브프라임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은행과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라는 민간 기업들이 다 그 일을 해버린 겁니다. 참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골 때리는 기업입니다.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FRB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 기관 아닙니다. 지금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온 인류, 전 세계 인류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이런 모기지를 쥐락펴락하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개인 기업입니다. 모두 다 개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기축통화라는 달러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이거 하나 배워가셔도요. 참 여러분 삶에 도움될 겁니다. 기축통화가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찍을까요? 달러 못 찍습니다. 미국은 발권력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한 발권력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뭐만 할 수 있냐? 국채를 발행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거를 FRB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FRB가 그 국채를 담보로요. 달러를 찍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에 줍니다. 이때 달러를 찍을 때 여러분 종이 찍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그 윤전기에서 종이 막 돈 막 착착착 나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거 안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미국이 100억 원어치,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FRB에게 얘기합니다. 자, 국채 발행하니까 돈 줘. 그러면 FRB가
컴퓨터로요, 100억 딱 찍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100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돈입니다, 돈. 여러분 실제로 2009년 때요. 미국이 그해 발행한 재무부 채권의 80%를 FRB가 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09년 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 아니, 더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1000억 달러를 발행을 했다. 뭐 그걸로 뭐 그 국가도 경영하고 뭐도 하고 이자 내고 뭐 그러려고 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국채의 80%를 FRB가 사고는요, 돈을 줬어요. 뭘로요? 아니, FRB가 무슨 권한으로? 무엇으로 돈을 찍어서 줘요? 무엇으로? 오직 신용 하나로. 그렇잖아요. FRB는 신용으로 찍는 거예요, 신용으로. 우리는 미 중앙이야. 우리 세계은행이야. 미국은 망하지 않아. 한마디로요, 달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사기극이에요. 전 세계 국민들을 사기치는 게 바로 달러예요.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달러가 그렇게 발행돼요. 그냥 돈 필요하면 FRB 요청하면 FRB는 그냥 돈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미 정부한테 그 국채에 대한 이자 받고.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FRB가 누구냐?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 정말 웃기는 거예요. 미국 골 때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다 지금 웃기는 거예요. 이걸 제동을 걸어야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냥 허공에 뿌려가지고 지금 가치가 한 1센트 되나? 1달러가 가치가 1센트 되나? 1센트에 거의 휴지죠. 근데 지금 그 돈으로 그 휴지인 돈으로 아니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다른 나라는 그 휴지인 달러를 외환 보유고다, 건강하다, 튼튼하다라는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따라서 달러의 급소는 뭐냐? 달러는 언제 무너지냐?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가 돈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신용을 잃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신용을 잃을 때, 달러라는 것이 신용을 잃을 때 달러는 붕괴합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으려면 달러를 계속해서 무한정 찍어내면 됩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 서브프라임을 왜 이렇게 일으키려고 했나? 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일으켰나? 바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무한정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서 달러의 가치를 훼손해서 결국 달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결국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냥 상황을 딱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은행의 꼼수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은행의 꼼수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은행이요. 이 MBS를 또 세 개로 나눴습니다. 이 MBS를 세 개로 또 나눴습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MBS 채권은요, 최저 투자 등급으로 BBB도 못 받습니다. 그냥 쓰레기니까요. 노숙자에게 대출해줬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뭘 만드냐면 CDO를 만듭니다. CDO가
그 MBS 채권을 연체율을 따라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CDO란 뭐냐? 이 MBS를 연체율에 따라서 분류한 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부채라는 것을 담보로 MBS라는 대출이라는 이 부채죠. 이걸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 것이 CDO입니다. 그 결과요. 모든 서브프라임 대출의 MBS의 75%가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MBS를 CDO로 나눈 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 MBS를 CDO로 바꿨는데 CDO를 세 개로 또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보통 CDO, 또 하나는 중급 CDO, 또 하나는 고급 CDO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 CDO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무디스나 피치나 S&P로부터 AAA를 받았습니다. 결국 MBS가 쓰레기 채권이 AA를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은요, 이 서브프라임 대출이 쓰레기라는 것을 은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이 서브프라임 대출이 터졌을 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CDS에 가입을 합니다. CDS는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마지막 회침하면서 설명 여러 번 했던 건데요. CDS는 쉽게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지면 돈 줘. 이겁니다. 즉, 이 서브프라임 대출을 일으켰던 이 은행들은요, 이 금융 세력들은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브프라임 대출 받아서 이것을 MBS 팔아서 돈 챙겨, 그걸로 또 서브프라임 일으켜서 돈 챙겨,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MBS 채권을 이 CDS라는 걸 해지 걸어가지고 또 이게 터져도 CDS로부터 또 돈 받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야,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없죠. 금융 세력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CDS가 터졌죠? 그래서 뭐가 날아갔습니까? AIG 생명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국유해버렸잖아요, AIG 생명을. 이 CDS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CDS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미국 정부가 구제해버린 겁니다. 국유화해버린 겁니다. 몰랐을까요? 여러분, AIG는요, 이 CDS 이게 터지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약 파티했습니다. 죽어나가는 건 말단 직원들이고요. 늘 죽어가는 건 말단밖에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례로 리먼 브라더스 사장, 여러분 퇴직금을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천만 달러인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장? 베어스터스는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는 뉴월드 오드에 기생하는 속된 말로 대가리들은요, 어떤 위기에도 안 다칩니다. 죽는 거는 밑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죽는 것은 그것을 산 소비자들 뿐입니다. 자, 이렇게 AA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따 제가 신용평가기관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런 쓰레기가 AAA라는 최고급 포장을 뒤집어 쓰고는요, 각 나라의 중요한 기금들, 노인연금기금, 정부투자관리기금, 교육기금, 보험기금 등등 국민의 삶에 각 나라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주는 돈들을 한꺼번에 쓰레기로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휘청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서브프라임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어쨌든 2008년 위기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은요, 그리고 이 모기지 시장은요,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고요.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서브프라임목이. 그 위에 비하면. 그 위에 CDO가 있습니다. 아까 서브프라임을 모아서 MBS 채권을 만들고 그 MBS 채권을 잘 팔기 위해서 CDO로 만들었다. 부채담보부 증권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피라미드입니다. 듭니다. 첫 번째 제일 밑에 서브프라임이 있고요. 그 위에 CDO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 50조 규모의 CDS 시장이 있고요. 그 위에 또 합성 CDS, 합성 CDO 온갖 종류의 위험한 자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파생 금융상품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리 스와프 시장이 있습니다. 금리 스와프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1조에 달합니다. 제가 쓴 마정화이침 128페이지에 보면 그 금리 스와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쩔 때 터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 역피라미드 형태로 돼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서브프라임이 지금 터진 건데 이게 그 위에 쭉쭉쭉 올라가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태위태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으시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것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붕괴시키려고 지금 그들은 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서브프라임 대출은 쓰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김관훈이 노숙자에게 1억을 빌려주면 어떻게 갚아요? 제가 그걸. 그냥 먹고 땡치는 거죠. 먹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런 쓰레기들이 전 세계에 팔렸어요. 아까 제가 그 MBS를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팔았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 이게 어떻게 팔렸냐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었냐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근거로 만든 채권인데 미국 국채보다 약간 더 이자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국채 이자를 4% 줬다면 이건 한 4.1%, 4.2% 이렇게 약간 더. 그런데 이게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정부기관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샀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신용평가 기관 때문입니다. 신용평가 기관은요. 무슨 짓을 했냐면 자, 이미 많은 미국의 개별 주 정부 검찰이요. 개인 투자자나 각종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이 S&P를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서 왜 고소했냐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부실화의 위험성이 높았던 주택담보부 채권과 각종 파생 금융 상품들의 쉽게 이겁니다. 알면서도 이것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A를 찍어줬습니다. 트리플 A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니들이 트리플 A를 찍지 않았으면 우리 그거 안 샀어.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그 수학적인 이런 걸 뭘 보고 우리가 샀겠어. 모르는 우리가. 니들이 이걸 찍어서 우리가 산 거 아니야. 니네 사기친 거야 우리를 상대로.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요, 처벌받은 이들은 없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지금까지 거대 은행과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들의 임직원 가운데 그 누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어디서 그 벌금을 두드러 맞았습니다. 여러분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변증법의 논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철퇴를 가해 라고 쇼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AIG 잠깐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들이 그 CDS가 터지면서 그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AI가 그냥 그대로 파산했으면요. 그 후폭풍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을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미 연준과 재무부가 막대한 구제금융으로 이 AIG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너도 나도 보너스 잔치를 벌였고요. 심지어 임직원들이 연말에 초호화 특급 호텔에서 마약 파티를 벌였던 그런 일은 상징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신용평가들과 평가기관과 그리고 주요 보험사, 은행 얘들이 이처럼 다 한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IMF 있죠. 우리나라 IMF를 결정적으로 일으킨 이들이 바로 또한 신용평가기관입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우량의 신용등급 단계에서 최저 신용등급으로 파산 상태의 국가 신용등급을 얻었습니다. 얘네들이 한 겁니다. 그 결과 돈이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우리는 IMF를 맞았습니다. IMF 맞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위기의 도화선도 바로 신용평가기관이 했습니다. 정부 회계를 조작하여 그리스 정부의 실제 재정 적자 규모를 은폐해왔다고 폭로하는 일이 발생하자 S&P 등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리스 정부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내리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미국의 트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수당 정부 관료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회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런데 S&P는 이렇게 조작된 회계를 바탕으로 발행된 그리스 정부 채권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높은 투자 등급을 매긴 당사자였다. 그래놓고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내려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런 위선자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조항을 들먹이며 거의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에 발행되는 채권의 98% 이상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이 세 개가 물론 다 민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에 발행되는 채권의 98%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 서브프라임이라는 쓰레기를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트리플 A를 찍어준 것도 바로 이 신용평가 기관들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문 용어도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제가 지금 이 준비한 내용이요. 책이 투자 음모를 읽어라,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마지막 외침, 미래를 읽는 기술, 경제
그리고 미국이 파산하는 날, 그림자 정부, 빌더버그 클럽, 누가 99%를 터는가, 화폐 전쟁, 이런 거의 10권 이상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집약해서 지금 1시간 안에 이걸 강의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 데만 거의 10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두 번만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만 가져가십시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의도됐다. 미국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금권 세력들, 금융 세력들의 합작으로 그들이 이 신용평가 기관의 어떤 그 권위를 이용해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쓰레기 대출을 트리플 A를 찍어가면서 전 세계에 팔아서 그리고 그것을 팔았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이런 민영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FRB는 그 의장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은 그들이 투기할 수 있도록, 헤지펀드가 마음 놓고 투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핵심적인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오는 위기가 전 세계를 모두 다 빚더미로 만들고, 전 세계 국민들을 다 빚더미에 떠안게 하고 거지로 만들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심지어 양적 완화로, 경제를 살린다면서 양적 완화로 쏟아낸 돈들은 모두 95%, 양적 완화로 풀린 그 돈에 발생한 이익의 95%가 모두 상위 1%에게 집중되는, 아무런 그 국민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전혀 없는, 미국 국민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일들. 나아가 이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돈을 찍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 전쟁으로 돌입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금 이 거품으로 지금 가득가득 차 있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전 세계 거품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런 일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로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FRB를 갖고 있고 미국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붕괴로 몰아넣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참고로 이들에게요, 이들은 나라의 개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뉴월드 오더는요, 나라의 개념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은, 바티칸에게 미국은 그냥 잠깐 거쳐가는 숙주에 불과합니다. 바티칸은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숙주는 죽어도 기생충은 죽지 않습니다. 그 기생충은 다른 데 옮겨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달러 무너지고 미국 무너지면 야, 걔네도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걔네들은 이미 옮겨 탈 무언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전 세계의 경제 붕괴에 있습니다. 달러 붕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붕괴되면 이제는 이들이 원하는 진짜 화폐가 나오게 됩니다. 그 화폐는, 세계 단일 화폐는 사람의 사고 파는 어떤 물건을 통제할 수 있는, 그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달러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이들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뉴월드 오더는요, 달러 그 이상의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 달러도 충분히 인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거지로 만들 수 있고, 인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정말 돈을 우리 그 뉴스에서 잠깐 종종 보는데요. 돈을 평생 일해서 20억을 모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20억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뉴월드 오더에게는요, 변수입니다. 그들은 달러로 어떻게 그들을 휘어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에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넘어서 기축통화로 위안화가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달러를 뛰어넘는 어떤 돈이 아닙니다. 이 뉴월드 오더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달러를 통해서 인류를 지배를 해왔더니 그걸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진짜 돈을 싫어하고 돈을 미워하고 정말 돈의 가치에 두지 않고 어떤 영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이들이 발견했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그래서 이제는 달러로는 안 된다. 이 달러를 뛰어넘고 그런 변수까지도,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변수까지도 모두 다 지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뉴월드 오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무너진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그 기축통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 이 달러와 비슷한 형태의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필히 달러의 권한을 뛰어넘는 어떤 변수도 모두 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절대화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게 이들이 원하는 겁니다. 돈으로 인류를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게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이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달러를 붕괴하려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붕괴하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달러 붕괴가 데리고 올 짐승의 표의 베리칩의 등장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이따 9시에 마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월드 오더가 왜 달러를 붕괴하려는지, 그리고 달러 붕괴를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뭔지, 하나님 장시간에 걸쳐 방대한 분량을 집약해 봤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누군가 이 세상을 흔들려 하고 세계를 붕괴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나아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인 베리칩을 좀 더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그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